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 왜 그러냐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제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월요일에 나왔던 차익 매수 자체가 결국은 부담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미국채 금리의 상승이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호재도 아니고 또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우리 시장에는 적어도 호재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수급적인 요소들이 더 강하게 시장을 찍어 누르지 않았나.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매수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장중 내내 밀리는 모습이었고, 맞아요. 유가증권 시장도 그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도 이어졌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장중 초반에 매수를 하다가 이게 바뀔 정도로 매물이 쏟아지는 과정에서 결국 시장이 버틸 만한 그런 체력 자체가 좀 부재하지 않았나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밀려도 너무 많이 밀리니까 아마 코스닥 위주로 종목이라든지 포트폴리오 구성이 돼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힘드셨을 어제입니다. 그러면 리뷰를 좀 해보면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증시에서 놓쳐서는 안 될 만한 부분 체크인스탁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보시죠. 트럼프만 부담이었을까? 트럼프 외에도 부담 요인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시각에 이 한 줄이 나왔는데 그러면 어떤 쪽에 좀 더 포커스 맞추고 계세요?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 이유가 트럼프 때문이었을까? 트럼프가 가장 대표 얼굴이니까 그렇기는 하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건 레드 스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원 나눠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민주당이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트럼프로 넘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지금 상하원도 다 공화당 일색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단 대선 지지율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그 지지율 갭이 꽤 많이 벌어졌다가 현재 트럼프가 다시 좀 이기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도 부담이지만 이미 민주당 상원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쪽에 지금 상원의원 선거 결과도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공화당 쪽으로. 그러니까 펜실베니아가 그동안 계속 스윙 스테이트로서 공화당 왔다 갔다 했지만 상원은 조금 그래도 민주당 쪽에 좀 힘을 몰아주는 양상이었는데 최근 좀 격차가 나면서 공화당 후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민주당 쪽은 상대적으로 좀 덜 결집되고 공화당 쪽, 트럼프 쪽으로 좀 더 결집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일정 부분 표를 가져간다면 전체를 장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원은 더 강화되고 하원 쪽에서도 비등비등하게 올라오는 모습만으로도 시장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담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게도 미국 시장은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크게 받을 만한 부담이 별로 없죠. 네. 나중에 관세 효과 이런 것들은 좀 나중 얘기지만 세금 낮춰준다고 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세를 부여하게 되면 미국으로 수출을 올인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이 이머징 국가 쪽에 좀 더 타격을 주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머징 국가도 반응이 좀 나오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도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와 가장 이제 비슷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국가를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멕시코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아무래도 이제 생산 단가를 낮춰서 미국과 무역 장벽이 낮으니까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물량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와 멕시코를 대놓고 트럼프가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증시 자체도 다른 증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환율도 똑같습니다. 멕시코 페소와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가장 약한 통화. 얼마 전에 이 페소랑 이 달러 인덱스 같이 있는 차트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때는 이것을 왜 보여주셨을까 했는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가장 우리처럼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에 올인하고 있지만 정치 군사적으로는 올인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본은 내수 비중이 더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크고 여전히 이제 중국 비중이 꽤 높지만 미국 쪽으로 우리가 많이 옮겨놓고 있는 상황. 예전에 한 25, 19 정도로 중국이 한 6% 높았다가 지금은 21, 20 정도로 굉장히 폭이 줄어든
그래서 우리가 거의 미국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올인하고 있고, 뭐 군사적으로는 예전부터 올인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미국에 올인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에 10%의 관세를 정말 부여할지 모르지만 부여했을 때, 그러면 내년도에 추정하고 있는 이익은 정당한가? 라는 그런 질문은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일 취약한 지금 멕시코 페소와 원화, 멕시코 증시와 우리 증시 동일한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뭐 견조한 다른 이머징 증시를 비교할 게 아니고 현재 미국의 정책 변화에 가장 이 위험 리스크를 노출하고 있는 두 국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멕시코 페소화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하나의 좀 우리 증시의 위험의 프락시로서 계속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대응 전략상으로는 좀 안전자산에 대한 편입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현금이 있다면 뭐 당장 쓰기보단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대선 이후로 조금 미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어쨌든 시장 전략은 조금 방어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업종에 대한 선택도 뭐 뒤에서도 언급되겠지만 최대한 이런 이슈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종목군들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미 대선과 관련된 부분을 이 시간에 계속 짚어주시는데 의견은 동일합니다. 이 불확실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몸을 사렸다가 그 이후의 방향성을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까, 늦지는 않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하나둘씩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거는 기대도 크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내년도까지 실적이 좀 꺾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수출도 좀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까지 우리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 대비를 하시는 분들께는 쉽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익 전망이 어떻게 좀 바뀌고 있나요? 네, 오늘 그 하나증권의 실전 퀀트라는 그런 리포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는데, 나름 의미 있는 리포트. 저는 뭐 결론을 보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리포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잘 스스로 자신의 투자 전략에 녹이시라는 얘기죠.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 다르고 시장을 바라보는 방향이 다 다른데 동일한 리포트의 동일한 결론을 내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전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디어는 뭔가 좀 쓸만한 아이디어가 있다 정도로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있어서 한번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삼아보시는 건 어떨까. 뭐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포트 핵심은 이익이 둔화되는 첫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한 60% 정도 이익이 올라오지만 내년도에는 이익이 올라오는데 이게 25%로 줄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야, 이익이 늘어나는데 증시 안 좋아? 안 좋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지금 실제 표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저기 지금 네모로 표시된 2018년, 2022년이 이익이 증가되다가 둔화되는 첫 해였거든요. 그 첫 해만 되면 이상하게도 반도체와 대형주가 시장 대비 언더퍼폼하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가 또 그 첫 해니까 그러면 대형주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불안한 시각을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랬으니까 내년에도 무조건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정도는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익 첫 해, 이익이 둔화되는, 이익 모멘텀이 둔화되는 첫 해에는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다. 지수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게 이 리포트에서 가장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러면 그 원인들도 좀 찾아봐야 되겠죠. 뭐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결국은 ROE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전 대비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국내 기업들의 ROE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ROE의 이 개선 자체가 그들만큼 올라오지 않으면 밸류도 당연히 비싸게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매력도, 뭐 인구 구조라든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매력도가 더 떨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증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얼마나, 내가 자본을 투자했을 때 그의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이익률이 얼마나 크냐에 달려 있을 텐데 그게 낮으면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배당주의 상대 강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도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우리 시장에 지금 2025년도에 이게 관세 위험은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일단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3분기 실적에서 벌써 LG전자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를 냈죠. 뭐 물론 이번 주말에 쭉 발표될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을 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3분기부터 벌써 막 어긋나기 시작한다면 내년도의 실적에 대한 신뢰도는 과연 얼마일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종목의 선택에 있어서도 좀 더 방어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현금이 이미 있다면 확보된 현금이 있다면 함부로 쓰지 않아도 된다. 뭐 물론 개별 종목군들이 이슈에 따라서 계속 등락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모든 종목을 잡고 싶은 게 개인 투자자의 생각이겠지만 그건 욕심이죠. 내가 그 재료를 미리 알거나 그 종목의 어떤 움직임을 미리 알지 않는 이상 뭐 그런 종목군들을 투자해서 초과 수익률을 내는 게 쉽지 않은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좀 방어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른 형태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지정학을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가 지금 이익 관점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으니 확실하게 내년도에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악재가 좀 소화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매수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 보이나 전체적인 시장 대응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두 가지 다른 방향에서 하나는 지정학, 하나는 기업 이익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내용들, 뭐 전반적인 글로벌 정세 측면, 그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실적, 이익을 내는 측면,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우리 증시 다소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섹터 하나 좀 골라볼 텐데요. 요즘 들어서 시장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한 가운데서 K 콘텐츠, K 엔터와 관련된 뉴스들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부터 뭐 흑백 요리사 열풍, 거기에 뒤를 이어서 이 아파트 열풍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뭐 YG 플러스, YG 엔터테인먼트가 급등세를 펼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어갈 만한 그런 기대를 모으는 콘텐츠들,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연말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그 상승세를 이어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요. 왜냐하면 뭐 특히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실적이 그렇게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3분기에도 하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안 좋은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시장이 조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뭐 수급도 좀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이들 종목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세븐틴이라고 하는 작년에 가장 음반을 많이 팔았던 이들이 상반기에는 별로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하반기에 돌아오면서는 음반 판매량이 갑자기 막 급증하면서 일단 뭔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일단 BTS가 돌아올 거라는 그런 기대도 올라오고 있고 이미 제대한 멤버들 중에서 활동을 또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멤버들도 있겠죠. 뭐 진이나 제이홉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멤버들은 뭐 내년 3월, 6월에 돌아오니까 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체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소위 이제 뭐 올드보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어쨌든 이들도 네. 뭐 데뷔한 지가 10년 정도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견 연차 정도는 됐으니까. 근데 네. 이들의 파급력이 워낙 크다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대감 뭐 이런 게 뭐 YG 플러스나 이런 종목군들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YG 플러스의 최근 급등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크래프톤 같은 종목군들도 실적이 여전히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대표 종목이죠. 그래서 크래프톤도 지금 뭐 수급이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최소한 하락은 아닌 박스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 3분기 실적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비용 통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비용이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기보단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물류비를 포함한 이런 비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려면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좀 자유로운 컨텐츠나 게임이나
엔터나 이런 쪽은 물류비가 들 게 생각보다 별로 없다. 뭐 광고 선전비 이런 거야 들겠지만 뭐 물류비 이런 쪽에선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수주인 통신주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에 강세가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무슨 특허권이라든지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물량 기준에 수출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도 뭐 일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별로 이 물건들이 자기의 상품들, 제품들이 오갈 때 큰 돈이 들지 않는 그런 성격의 종목군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수급도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여전히 관심권 안에 둬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을 좀 줄이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악재들 때문에 비용을 줄이면서 회사에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도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의 핵심이 아닌가. 결국은 내년도의 이익 전망이 좀 불확실한데 그런 불확실성에서 좀 벗어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본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도 조금 벗어나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에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종목 선택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등세를 지금처럼의 강세를 이어가기에는 조금은 힘들 것 같은데 다른 업종 대비로는 상대 메리트가 있고 개중에 좀 압축해서 잘 골라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전략이세요?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를 하다가 2025년도에 이익이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롱텀으로 봐도 되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엔터 쪽에서는 여전히 뭐 JYP 엔터를 선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YG가 정말로 뭐 블랙핑크가 내년에 와서 뭐 장기간의 활동을 해준다면 이익이 꽤 올라올 수 있겠죠. 왜 블랙핑크가 들어왔을 때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하이브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뭐 세븐틴이나 잘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퍼포먼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BTS가 완전체로 돌아왔을 때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거냐가 결국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 종목들 중에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뭐 JYP 엔터를 저는 뭐 여전히 엔터 쪽에 음원 쪽에서는 탑픽으로 꼽고 있고 게임주 쪽에서는 여전히 뭐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실적 자체를 잘 내고 있는 크래프톤이 여전히 뭐 중심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뭐 주가가 별로 빠진 건 없지만 여전히 견조한 실적 속에서 실적을 꾸준하게 늘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특히 크래프톤도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물론 여기도 배그를 빼면 다 실패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새롭게 게임스컴에서 데뷔한 신작 게임 자체가 좀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낼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전고점 정도의 돌파는 가능해 보여서 게임 쪽에서는 크래프톤 그다음에 엔터 쪽에서는 뭐 JYP 엔터 정도를 중심으로 저는 25년도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 엔터 섹터 그리고 또 게임 섹터까지 물류비에서도 자유롭고요. 또 그동안 워낙에 부진했는데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들어서 좀 뜨거운 이 로제의 아파트 열풍은 계속 갈까요? 주식시장에서 집중을 할까요? 저는 그 한국의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그 지금 YG 쪽에 소속된 가수는 아닙니다만 뭐 넓은 의미에서 소속돼 있지만 뭐 제니의 어떤 그런 효과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제니는 뭐 지금 유튜브 뮤직에서도 1위고 뭐 국내에서도 1위고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유튜브 조회수도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 로제의 저 곡은 로제의 곡이라기보다는 브루노 마스의 곡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제 생각에는 부수적인 효과라고 봐서 뭐 연속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약간 따로 똑같이 같은 느낌으로 블랙핑크가 뭔가 지금 각자의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수익 분배도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상당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개별 활동은 각자의 회사로 분배되는 것이니까 그 YG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들이 완전체로 내년도에 돌아온다는 게 기본 가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뭐 투어를 어느 정도 기간에 돌 것인지 정도가 아마도 내년도 실적 측정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트레저는 뭐 지금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블랙핑크 동생이라고 하는 베이비몬스터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노래도 잘하고 상당히 매력도 있는 그런 그룹인데
다만 뭐 유튜브 퍼포먼스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그렇게 음반 판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이들도 개별 투어를 돌릴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YG 엔터테인먼트의 이익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엔터 섹터 두루두루 좀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좀 뜯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봤네요.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